창문 밖으로는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이어진 이사로 몸은 천근만근이었고 거실에는 아직 풀지 못한 상자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새로 칠한 페인트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시계는 밤 12시 48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사연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은주는 박스를 하나씩 열며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손때 묻은 찻잔, 오래된 가족사진, 낡은 수첩, 그리고 한 구석에 꽁꽁 쌓인 액자 하나. 그 액자를 바라보는 순간 은주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액자 속에는 젊은 시절의 그녀와 한때 가장 가까웠던 친구 서민재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20살이었습니다. 서로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봄 햇살 아래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미소가 마지막이 될 줄은요. 은주는 조용히 사진을 꺼내 손끝으로 민재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민재야. 입안에서 작게 흘러나온 이름이 공기 중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현관 쪽에서 딱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문 손잡이를 건드린 듯한 소리였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들어 문 쪽을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녀의 심장은 이미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불을 조금 더 켜고 다시 짐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이 진동하며 울렸습니다. 새로 옮겨온 이곳에서는 아직 와이파이도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늦은 밤 알림도 없이 울리는 전화. 화면엔 알 수 없음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뚝, 뚝, 뚝. 처음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세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은주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만 상대방은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귀에 와닿는 낮고 차분한 목소리 하나. 이사 가면 못 찾을 줄 알았어? 순간 그녀의 등줄기를 식은땀이 타고 흘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목소리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으면서도 바로 귓가에서 속삭이는 듯한 기이한 목소리. 그녀는 숨을 멈췄습니다. 누구세요? 말을 꺼내려 했지만 목구멍이 막힌 듯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곧 뚝 하고 끊겼습니다. 은주는 손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부딪힌 휴대폰 화면엔 아직 통화 종료 표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거실의 조명은 미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흔들릴 때마다 벽에 걸린 그림자의 모양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려 애썼습니다. 착각이야,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창문을 닫으러 갔습니다. 창문 틈 사이로 들어오는 빗소리와 바람이 실내를 휘감고 있었습니다. 그때 창문 유리에 희미하게 비친 무언가가 그녀의 시선을 멈추게 했습니다. 바로 뒤편 어둠 속에서 서 있는 듯한 사람의 형체. 그녀는 소스라치게 뒤돌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고 오직 벽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딸깍 딸깍. 그 단조로운 소리가 마치 무언가를 세고 있는 듯 들렸습니다. 은주는 급히 창문을 잠그고 커튼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문고리를 돌리자 차가운 금속 감촉이 손끝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문 아래쪽에는 누군가 밀어넣은 듯한 얇은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종이 위에는 단 한 문장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넌 나를 버렸어. 은주는 얼어붙은 채로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잉크는 번져 있었지만 글씨체는 너무 익숙했습니다. 그녀 자신이 젊은 시절 쓰던 필체였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누가 이런 장난을 치는 걸까? 이사한 지 하루도 안 됐는데 어떻게 이런 걸 알고 있을까? 그녀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엉켰습니다. 은주는 결국 소파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새벽 2시를 넘어갈 때쯤 집안의 공기가 서서히 달라졌습니다. 어딘가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냄새 젖은 흙과 오래된 나무가 섞인 듯한 냄새였습니다. 그 냄새는 그녀에게 아주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30년 전 비 오는 날의 강둑. 물가에서 젖은 신발을 벗어던지고 친구 민재를 부르던 그날의 소리. 민재야, 장난치지 마. 그러나 돌아온 건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은주는 단 한 번도 그 이름을 크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그 이야기를 꺼낸 적도 없었습니다. 세월은 흘렀고 그녀는 결혼했고 아이를 낳고 교사가 되었고 그 모든 평범한 일상 속에 그날의 기억을 봉인한 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억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낯선 번호, 알 수 없는 목소리, 그리고 이사 첫날 문 아래로 밀려온 쪽지. 모든 것이 하나의 메시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로 돌아가야 한다. 그녀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커튼 사이로 희미한 새벽빛이 비치기 시작할 때쯤 은주는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비는 잦아들었고 공기 중에는 차가운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옅은 안개가 마을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민재야, 내가 정말이니? 목소리는 떨렸고 두 눈은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도 비공개 번호. 은주는 조용히 그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손이 허공에서 멈춘 채로 오랫동안 떨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혼란과 두려움이 동시에 스쳐갔습니다. 마치 과거와 현재, 두 시간이 한 공간에서 맞부딪히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첫날의 밤이 끝났습니다. 밖에서는 다시 작은 새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은주의 집 안에는 아직 빛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긴 숨을 내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집 무언가 잘못됐어.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공포보다 더 깊은 감정이 자리했습니다. 그건 예감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벌어질 일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예감. 그날 밤 걸려온 한 통의 전화는 오래전 묻어둔 진실을 끌어올릴 첫 신호였습니다. 새벽이 걷히고 집안 공기가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은주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손목에는 긴장으로 남은 미세한 떨림이 있었고 종아리에는 이사 동안 오르내린 계단의 피로가 단단히 뭉쳐 있었습니다. 주방으로 가 전기주전자를 올리고 낯선 집의 싱크대 수전을 한 번 더 조였습니다. 물소리가 멎자 비로소 집 전체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벽 안쪽을 따라 흐르는 미세한 전기음, 창문 틈에서 스치는 바람, 고요 속에서 자리 잡는 새로운 살림의 호흡이었습니다. 신문은 아직 펼치지 않았습니다. 전날 밤의 종이 쪽지를 상자 덮개 사이에 끼워두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숨긴 것 같지만 마음속에서는 오히려 더 크게 도드라졌습니다. 은주는 탁자 위에 놓아둔 작은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스스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적기 위함이었습니다. 번호 차단, 현관 비밀번호 변경, 초인종 카메라 연결,
통신사 고객센터 문의. 그런 실용적인 목록 사이에 하나의 문장이 뜬금없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날로 돌아갈 것. 스스로 적고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곱씹어 보았습니다. 돌아간다는 것은 기억을 마주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기억을 마주하는 일은 늘 불편했고, 그래서 의식적으로 피해왔습니다. 하지만 어젯밤의 전화 한 통은 그녀를 다시 끌어당겼습니다. 도망가는 대신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주는 먼저 창고 방을 열었습니다. 좁은 방 안에 박스가 빼곡히 쌓여 있었습니다. 각 박스에는 볼펜으로 간단한 분류가 적혀 있었습니다. 겨울옷, 주방 잡동사니, 앨범, 가벼운 책. 그중 앨범이라 적힌 두 상자를 꺼내 거실로 옮겼습니다. 테이프를 조심히 벗겨내고 내부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플라스틱 포토 앨범, 사진관 봉투, 테이프 커버가 다른 카세트 테이프, 손때 묻은 다이어리. 먼지가 조금 날렸고 손가락 끝에서 종이의 거친 질감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를 집어들 때마다 가느다란 실처럼 얽힌 시간의 조각들이 손끝에 걸려 올라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앨범의 첫 페이지에는 교복을 입은 소녀들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한쪽은 은주, 다른 한쪽은 민재였습니다. 교문 앞 벚나무 아래 초봄의 바람에 머리카락이 가볍게 들려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은 아니었지만 색감이 바랬고 그 바램 속에서 두 사람의 웃음은 오히려 더 또렷했습니다. 다음 장에는 교실 뒤편에서 어깨를 맞댄 사진, 과학실에서 유리비커를 들고 장난스럽게 손을 흔드는 사진, 운동의 날 그늘막 아래에서 도시락을 나눠 먹는 사진이 이어졌습니다. 사진마다 뒤편에 적힌 날짜와 장소가 정확했습니다. 민재는 기록하는 것을 좋아했고 은주는 그 습관을 귀찮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꼼꼼함이 유일한 길잡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앨범을 넘기다 오른쪽 귀퉁이에 꽂혀 있던 작은 영수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습기가 들어 가장자리가 살짝 말려 있었습니다. 문구점 이름, 그 아래 날짜. 1995년 7월 3일. 얇은 볼펜으로 우산, 볼펜, 노트라 적혀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날짜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은주는 손을 멈추고 시계를 보았습니다. 오전 9시를 조금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앨범을 덮었습니다. 과거의 문은 일부 열렸고 이제 그 문을 밀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다음은 다이어리였습니다. 표지가 해지고 모서리가 나간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펼치자마자 잉크가 번진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글자들은 때로는 다급했고 때로는 아주 조용했습니다. 작은 글씨로 적힌 일상의 기록들 사이사이에 이름 하나가 일정한 간격으로 떠올랐다 사라졌습니다. 민재. 그 이름 옆에는 때때로 별표가 그려져 있었고 그 별표는 그날의 기분을 나타내는 표시였습니다. 별표 3개는 신나거나 들뜬 날, 빗금은 싸운 날, 동그라미는 비밀을 나눈 날. 은주는 페이지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7월 10일의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몇 줄이 힘주어 눌러 적혀 있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왔음. 강둑, 발목까지 물이 차오름. 미끄러짐. 소리 지름. 아무 말도 안 들림. 그 아래로 줄이 하나 더였습니다. 다시는 그 길로 가지 말 것. 스스로에게 내린 명령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다시 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친구, 그 뒤를 따라붙은 시선들, 말해지지 않은 추측들, 교실을 가로지르던 소곤거림. 그것들을 밀어내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발길을 끊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은주는 상자 바닥에서
작은 카세트 테이프 한 개를 발견했습니다. 투명 케이스는 곳곳이 긁혔고 손글씨로 합창 연습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라벨은 떨어질 듯 말 듯 붙어 있었습니다. 휴대 라디오 같은 것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사 오며 버렸습니다. 그러나 부엌 수납장을 훑다 보니 작은 카세트 플레이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예전에 수업 시간 녹음을 위해 쓰던 기기였습니다. 건전지 2개를 찾아 끼우고 테이프를 넣었습니다. 딸깍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울링과 잡음뿐이었습니다. 곧 합창 연습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습니다. 피아노 소리가 희미했고 뒷줄에서 웃음소리가 섞였습니다. 그리고 음악이 멈추고 갑자기 빗소리가 녹음된 부분이 나왔습니다. 기계를 들고 나갔던 모양이었습니다. 윗부분에 남아있던 물 얼룩이 그 증거였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젊은 여자아이들의 발자국 소리, 숨이 가빠지는 소리, 누군가 뛰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확한 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감정은 전해졌습니다. 다급함, 서운함, 서늘함.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때의 공기가 테이프 속에서 다시 흘러나오는 듯 했습니다. 은주는 재생을 멈추고 기기를 덮었습니다. 충분했습니다. 더 들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억은 지금도 충분히 선명했습니다. 작은 결심이 들었습니다. 오늘 오전 바로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필요한 준비를 간단히 적었습니다. 고무장화, 작은 우산, 얇은 장갑, 휴대폰 보조 배터리, 메모장과 펜, 이른바 기억 확인용 꾸러미였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바깥으로 나섰습니다. 밤사이 비는 거의 그쳤고 구름 사이로 옅은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동네 사람 몇몇이 마당을 쓸거나 출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낯선 동네였습니다. 새로 들어온 사람을 향한 호기심 섞인 시선이 느껴졌지만 은주는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집에서 도보로 20분 남짓, 낮은 둑방을 따라 이어지는 하천이 있었습니다. 지도에서 본 이름은 평범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아주 오래된 물길과 이어진 장소였습니다. 하천에 도착하자 수면은 잔잔했고 가장자리에는 밤사이 쓸려온 낙엽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둑길은 새로 공사를 한 듯 반질거렸습니다. 그러나 둑 아래로 조금만 내려가면 옛길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큰 바위 두억에 발자국이 자주 나던 흙길, 그리고 물이 불어나면 어김없이 잠기는 낮은 구간. 은주는 손잡이를 잡고 조심스럽게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땅은 아직 축축했습니다. 신발 밑창에 흙이 조금 묻었습니다. 공기는 차가웠고 물냄새가 진했습니다. 비냄새, 흙냄새, 풀냄새가 뒤섞여 오래된 기억을 불러오는 가장 정확한 혼합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바위 하나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이 바위는 예전에도 그대로였습니다. 여름이면 아이들이 앉아 발을 담그던 곳이었고 비가 오면 미끄러워 조심해야 했습니다. 은주는 그 바위를 손바닥으로 천천히 쓸어보았습니다. 표면에 거친 질감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30년 전의 여름 비가 내리던 날 신발이 젖고 손에 들고 있던 우산이 바람에 꺾이고 말싸움이 결국 뛰는 걸음으로 번져나가던 그 순간 말 몇 마디가 결정적인 틈을 만들었습니다. 그 틈으로 감정이 떨어졌고 몸이 흔들렸고 발목이 헛디뎠습니다. 은주는 그날의 마지막 장면이 공중에 떠다니듯 겹쳐 보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젖은 바지, 무릎에 튄 진흙, 물 위로 번지는 빗방울, 그리고 텅 빈 자리, 사라진 모습, 실패한 부름, 아무 대답도 없는 강둑.
그 공백이 그녀의 삶을 오랫동안 점유했습니다. 은주는 메모장을 꺼내 현재의 상태를 적었습니다. 둑길 공사됨, 바람 약함, 수면 낮음, 바위 그대로, 발자국 없음, 가능한 객관적으로 쓰려 노력했습니다. 감정을 줄이고 사실을 적었습니다. 사실을 적는 일은 감정이 휘청일 때 몸을 잡아주었습니다. 메모를 마치고 일어설 때 둑 위쪽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중년의 남자가 조깅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자를 눌러쓰고 이어폰을 끼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순간적으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경계의 줄이 아직 팽팽했습니다. 하천을 따라 조금 더 걸었습니다. 오래된 교각 아래쪽으로 내려가니 바닥에 낡은 금속 조각이 하나 반짝였습니다. 가볍게 발로 굴러가던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작은 열쇠고리였습니다. 사진을 끼우는 투명 프레임 모양이었고 한쪽 모서리가 깨져 있었습니다.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것을 예전에 본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서로의 사진을 잘라 넣자며 웃던 날. 가벼운 장난이었고 그러다 사진 한 장이 물에 젖어번졌습니다. 사소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작은 금속 조각은 마치 먼 곳에서 흘러온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장소와 누군가의 오래된 연결을 조용히 가리키는 작은 깃발. 은주는 열쇠고리를 주머니에 넣고 위치를 기록했습니다. 교각 하부, 오른쪽 기둥 옆, 금속 조각 발견. 메모는 점점 조사 기록처럼 변해갔습니다. 오전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의 발걸음도 늘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이 유모차를 미는 이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이 평범한 일상의 풍경이 하천을 따라 반복되었습니다. 은주는 한동안 그 흐름을 바라보았습니다. 자기 삶도 한때 저 풍경과 닮아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출근, 예측 가능한 학사 일정, 주말의 장보기, 계절이 바뀌면 교실 게시판을 새로 꾸미는 일, 그 노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삶. 그 삶이 규칙적으로 회전하는 동안 마음 한쪽에는 멈춘 바늘이 있었습니다. 늘 같은 지점을 가리키며 떨리는 바늘. 어젯밤 전화는 그 바늘을 또렷하게 드러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오던 길보다 짧게 느껴졌습니다. 문 앞에 서자 또 한 장의 종이가 보였습니다. 오늘 오전 자신이 외출하는 동안 누군가 다녀갔다는 뜻이었습니다. 은주는 숨을 고르고 종이를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엷은 연필로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찾으면 기억남. 단 3단어였습니다. 무뚝뚝한 메시지였지만 이상하게도 문장의 리듬이 귀에 익었습니다. 은주는 종이를 가만히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자 손이 먼저 전화기를 찾았습니다. 착신 차단을 설정할까 하다가 멈췄습니다. 차단은 방어였고 지금 필요한 건 확인이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기억을 찾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고개가 쉽게 끄덕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침의 하천, 바위의 질감, 테이프의 빗소리, 금속 조각의 차가움이 한 덩어리로 엮여가고 있었습니다. 준비는 때로는 결심보다 뒤늦게 따라오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점심 무렵 초인종 화면을 휴대폰과 연동했습니다. 패스워드를 바꾸고 문턱에 작은 끈적 매트를 붙였습니다. 누가 드나들었는지 표시가 남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작은 조치들은 마음에 얇은 방호막을 하나씩 씌웠습니다. 방호막은 튼튼하지 않았지만 최소한의 간격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현관 근처 벽에는 작은 못이 하나 박혀 있었습니다. 은주는 그 못에 우산을 걸었습니다.
1995년 봉투에서 본 그날의 날짜가 마음을 스쳤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마음속의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비는 조금 더 오래 내리기로 작정한 듯 했습니다. 오후에는 옷장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은 자잘한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칸 하나를 비워두었습니다. 찾은 것들을 위한 칸이었습니다. 하천에서 주워온 금속 조각이 그 첫 번째였습니다. 그 옆에는 오전에 쓴 메모, 테이프로 반쯤 지워진 카세트, 오래된 영수증을 함께 놓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물들을 모아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기억의 윤곽도 언젠가 따라 붙을 거라 믿었습니다. 증거는 사소함으로 위장에 나타나는 법이었습니다. 사소함은 누구의 발에도 밟히지 않고 그러나 끝내 제자리로 돌아오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해가 약간 기울 무렵 창밖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오래된 운동회의 장면이 배경처럼 겹쳤습니다. 하얀 라인의 냄새, 확성기에서 울리던 음성, 도시락 뚜껑을 여는 알루미늄 소리. 그 곁에 항상 민재가 있었습니다. 잘 웃었고 잘 토라졌고 금세 풀렸습니다. 한 가지를 정하면 끝까지 가려는 아이였고 그 끈기는 때로 고집으로 보였습니다. 비 오는 날 하천으로 향한 것도 어쩌면 그런 성질의 연장이었습니다. 마지막에 무슨 표정이었는지 정확히 떠올릴 수 없었습니다. 기억은 결정적인 지점에서 늘 희미해졌습니다. 그 희미함이 죄책감의 색을 더 짙게 만들었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지자 기자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던 젊은 여성, 사진을 내밀던 손의 떨림, 질문을 삼키던 눈빛, 아마도 그도 어떤 단서들을 모으고 있을 것입니다. 은주는 선택지를 천천히 정리했습니다. 연락을 피할지, 먼저 연락할지, 혹은 경찰 기록을 요청해 볼지. 문득 아들이 떠올랐습니다. 도연은 눈치가 빠른 아이였습니다. 눈빛만 봐도 어머니의 하루를 읽어내곤 했습니다. 이 일을 어디까지 알려야 하는지 기준을 세워야 했습니다. 혼자 감당하려 하면 무너지는 순간이 오고 남과 나누려 하면 통제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기울 수 있었습니다. 균형이 필요했습니다. 균형을 맞추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한 발씩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확인했고, 내일은 정리하고, 모레는 묻기로. 순서를 정하면 마음이 조금 잔잔해졌습니다. 해가 완전히 기울 즈음 현관의 끈적 매트에 아주 얇은 흔적이 생겼습니다. 아이 발자국처럼 작았고 금세 마른 듯 흐릿했습니다. 우연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주는 그 흔적을 작은 손전등으로 비춰 사진을 찍었습니다. 시간, 각도, 위치를 함께 기록했습니다. 증거가 늘었습니다. 마음은 다시 두 겹의 반응으로 갈라졌습니다. 두려움과 안도. 두려움은 누군가가 이 집의 경계를 건드리고 있다는 사실에서 왔고, 안도는 그 누군가가 현실의 형태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왔습니다. 실체는 기록될 수 있고, 기록은 다뤄질 수 있습니다. 다뤄지는 일은 언제나 해결의 전 단계였습니다. 밤이 내려앉자 은주는 조명을 조금 낮추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메모장 첫 페이지를 다시 펼치고 오늘의 항목을 선으로 그었습니다. 하천 확인, 테이프 청취, 단서 보관, 초인종 연동, 그리고 마지막 줄을 새로 적었습니다. 기억은 돌아옴. 준비할 것. 글자를 쓰는 동안 손끝이 덜 떨렸습니다. 글자들은 작은 돌멩이처럼 줄을 맞춰 놓였습니다. 돌멩이는 떠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잔향처럼 남던 빗소리가 멎었습니다. 대신 아주 낮은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초인종 카메라의 대기음이었습니다. 문득 어젯밤의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이사 가면 못 찾을 줄 알았어? 문장은 그대로였지만 뉘앙스는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젯밤에는 추격처럼 들렸고 지금은 예고처럼 들렸습니다. 쫓기는 말이 아니라 다가오는 말. 대비는 다르지만 무게는 같았습니다. 은주는 천천히 불을 끄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창턱에 우산이 걸려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빗방울은 없었지만 우산은 제자리에 있어야 했습니다. 이 집에서 자리를 정해준 사물들은 제 몫의 방어를 맡아야 했습니다. 눈을 감기 전 스스로에게 속삭이듯 다짐했습니다. 내일은 기록을 더 뒤져볼 것입니다. 경찰서 민원 창구에 접수하고 오래된 신문을 찾아볼 것입니다. 기자의 명함을 꺼내 번호를 저장하고 시간을 잡아 만날 것입니다. 하천을 다시 나가 물길의 높이를 점검하고 교각 아래를 한 번 더 살필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쌓아 올리면 30년의 공백도 언젠가 윤곽을 드러낼 것입니다. 기억은 비와 같습니다. 한 번에 쏟아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스며듭니다. 스며든 자리는 어느 날 손으로 더듬으면 분명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집은 고요했고 기계음은 잠들 듯 낮아졌습니다. 은주는 얕은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다시 그 하천을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물이 낮게 소리를 냈습니다. 이번에는 발목이 헛디디지 않았습니다. 한 발 한 발 정확히 디뎠습니다. 바위의 표면이 미끄럽지 않았고 우산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물 위에 반사된 달빛이 잔잔했습니다. 누군가 멀리 서 있었지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다가오지 않는 대신 그 자리에서 자리만큼의 말을 남겼습니다. 들리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미는 알 수 있었습니다. 준비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깨어나자 창밖은 아직 검었습니다. 새벽 3시 5분 시계 초침 소리가 다시 또렷했습니다. 이번에는 새는 대신 리듬처럼 들렸습니다. 은주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옆 탁자에서 메모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첫 줄을 새로 적었습니다. 내일 진술서 초안. 그 아래에 항목을 달았습니다. 날짜, 장소, 날씨, 함께 있던 사람, 말다툼의 이유, 마지막으로 본 위치, 그 이후의 행동, 신고 여부, 그날 이후의 변화. 진술서를 쓰는 것은 자신에게도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증언할 수 있으면 타인에게도 증언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증언할 수 있으면 과거에게도 증언할 수 있습니다. 과거는 그 증언을 듣고 나서야 방향을 바꿉니다. 멈춰있던 바늘이 조금씩 움직입니다. 방향이 정해진 바늘은 더 이상 떨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날이 끝났습니다. 은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젯밤의 목소리는 멀어졌고 오늘의 발자국은 가까워졌습니다. 멀어진 목소리와 가까워진 발자국 사이에서 기억은 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자리란 떠나지 않는 곳이 아니라 돌아올 방법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은주는 돌아오는 방법을 하나씩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그 준비의 목록은 더 길어질 것입니다. 길어지는 목록은 두려움이 아니라 통제 가능한 계획이라는 이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계획은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서 있는 사람만이 앞으로 걸을 수 있습니다. 은주는 서 있었습니다. 걷기 직전에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이었습니다. 밤은 조용했고 집은 그 조용함 속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익숙해지는 것은 안주가 아니었습니다. 익숙해지는 것은 싸울 수 있는 태세를 갖추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가 남긴 침묵과 싸울 준비였습니다. 침묵은 오래 버티지만 기록 앞에서는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기록은 내일 더해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아침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밤새 이어진 비가 완전히 그쳤지만 공기 속에는 아직 젖은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은주는 부엌 창가에 서서 물을 끓였습니다. 주전자가 부르르 떨리며 작은 증기를 뿜어냈습니다. 그 증기가 창문 유리에 닿자 순간적으로 하얗게 흐려졌습니다. 그 흐릿한 창문 속에 은주는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았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고 눈 밑에는 깊은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전날 저녁 현관 밑에서 주워 넣은 종이가 아직도 놓여 있었습니다. 찾으면 기억남. 짧은 그 문장이 여전히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누가 썼는지 언제 두고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글씨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은주는 그 종이를 노트 속에 끼워 넣었습니다. 그녀의 노트에는 이제 기억의 증거들이 하나둘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쪽지, 열쇠고리, 테이프, 그리고 어젯밤 적어둔 진술서 초안. 그 모든 것이 아직 연결되지 않은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신문이 문틈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로 이사온 집이라 신문 구독 신청을 한 적이 없었지만 전 주인이 남겨둔 구독이 아직 취소되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은주는 신문을 집어들고 무심코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30년 전 미해결 실종 사건, 다시 수면 위로. 굵은 제목이 첫 장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기자는 지역사회에서 오래된 미스터리를 다시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본문의 첫 문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95년 7월 무진시 외곽의 하천 근처에서 한 여고생이 실종되었습니다. 당시 비로 인해 수색이 어려웠고 경찰은 범죄의 단서 없이 단순 실종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친구들의 진술이 엇갈리며 사건은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은주의 시선이 그 아래로 미끄러졌습니다. 거기에는 한 장의 흑백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흐릿하지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교복 차림의 두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은주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사라진 이름, 서민재. 은주의 손에서 신문이 떨어졌습니다. 커피잔이 엎질러졌고 뜨거운 물이 신문 위로 번졌습니다. 글자가 퍼지면서 윤곽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러나 그 일그러진 자국조차 그녀에겐 오래된 기억의 그림자처럼 느껴졌습니다. 왜 지금?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녀의 과거를 지켜보다 이제 다시 꺼내 들기라도 한 것 같았습니다. 신문의 하단에는 기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역신문 사회부 기자 윤지수. 그 이름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초인종을 눌러 찾아왔던 그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은주는 숨을 고르며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자의 다리가 바닥에 닿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시간의 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신문의 뒷면에는 또 다른 작은 기사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과거 기록 보관소, 자료 디지털화 착수, 보관소. 그 단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30년 전 사건의 경찰 기록이 거기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은주는 서랍에서 메모장을 꺼내 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짧게 적었습니다. 보관소 방문 오늘 오후. 그 문장은 결심의 기록이었습니다. 오전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은주는 평소보다 서둘러 움직였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묶고 평소보다 단정한 차림으로 나섰습니다. 문을 나서며 현관문을 2번 확인했습니다. 문이 잠긴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진정되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약하게 비쳤습니다. 길가의 나무잎들이 반짝이며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 평화로운 풍경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보관소는 시청 뒤편의 낡은 건물 한켠에 있었습니다. 출입문 위에는 희미하게 기록 보관실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공기 속에서 먼지 냄새와 오래된 종이의 냄새가 섞여 올라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직원 한 명이 창구 너머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신분증을 내밀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예전 실종 사건 자료를 열람하고 싶습니다. 1995년 여름 무진고등학교 학생 사건입니다.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개 가능한 기록은 일부만 있습니다. 오래된 자료는 아직 디지털화 중이에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대기표를 받았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벽면에는 오래된 신문 스크랩과 사건 기록 목록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1990년대의 주요 사건들이 줄줄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은행 강도, 교통사고, 실종, 화재. 그 사이에 작게 인쇄된 제목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진하천 여고생 실종. 눈이 그 제목에 닿는 순간 다시 숨이 막혔습니다. 작은 활자가 그녀의 기억 속 장면들과 하나씩 포개지기 시작했습니다. 비 오는 날의 강둑, 번개치는 하늘, 물안개 속에 희미하게 사라지던 그림자. 직원이 서류철을 건넸습니다. 공개 가능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은주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서류철 안에는 2장의 보고서와 3장의 사진, 그리고 손으로 쓴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비에 젖은 신발 한 짝이 찍혀 있었습니다. 흙이 잔뜩 묻은 운동화. 그 신발은 낯익었습니다. 민재가 늘 신고 다니던 신발이었습니다. 밑창 옆에 별 모양의 스티커가 붙어 있었는데 그것은 둘이 장난삼아 서로의 신발에 붙여준 것이었습니다. 그 별표 하나가 지금 은주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보고서에는 동행자 진술 항목이 있었습니다. 함께 있던 친구 당시 18세는 사건 당일 비로 인해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실종 순간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함. 친구 A. 그 이름은 가려져 있었지만 은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어가 자신이라는 것을. 그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서류를 돌려주고 나와서 보관소 계단을 내려올 때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신문이 손에서 흩날려 몇 장이 계단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중 한 장이 그녀의 발끝에 멈췄습니다. 그 페이지에는 또 하나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30년 전 실종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 최근 이사 확인. 은주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기사는 짧았지만 내용은 충분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시 사건의 마지막 목격자로 알려진 인물이 최근 기행동으로 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새로운 단서 확보를 위해 참고인 조사를 검토 중이다.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그 목격자가 자신이라는 것을 누가 알고 있는 걸까? 경찰이 아니라면 기자일까? 혹은 어젯밤 전화의 주인일까? 누군가가 그녀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는 확신이 점점 커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빛이 커튼 사이로 들어와 얼굴에 닿았지만 마음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버스의 진동이 몸을 흔들 때마다 마음속 기억의 층도 흔들렸습니다. 잠시 눈을 감자 머릿속에서 민재의 웃음소리가 스쳤습니다. 우리 꼭 졸업하면 같이 서울 가자. 그 말이 그날 비에 젖은 하천에서
어떻게 변했는지 은주는 여전히 몰랐습니다. 다만 지금 누군가 그 비밀을 다시 세상 위로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 앞에는 또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엔 작은 봉투였습니다. 한은주 선생님께. 봉투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강둑의 바위 위에 서 있는 두 여학생. 한 명은 웃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얼굴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뒷면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기억나지? 나 그날 여기 있었어. 은주는 그 사진을 손에 쥔 채 문 앞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햇살이 등 뒤에서 비추고 있었지만 그 빛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집 안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공기 속 어딘가에서 미묘한 냄새가 풍겼습니다. 비에 젖은 흙, 낡은 나무, 그리고 아주 희미한 향수 냄새. 그 냄새는 민재가 즐겨 쓰던 향이었습니다. 은주는 사진을 바라보며 낮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그녀의 입술이 거의 움직이지 않았지만 말은 확실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알았습니다. 누군가가 그녀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누군가는 30년 전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잊힌 적 없는 이름이라는 것을. 그날 밤 은주는 다시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항목을 적었습니다. 윤지수 기자 연락. 그 밑에 또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민재 살아있을 수도 있음. 펜 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글자를 적을수록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두려움보다 확신이 더 컸습니다. 모든 것은 지금부터였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집안 공기가 다시 낮아졌습니다. 창틀에 걸어둔 얇은 바람막이 커튼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그 뒤로 골목을 스치는 발자국 소리가 일정한 리듬으로 이어졌습니다. 은주는 초인종 카메라의 앱을 켜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낮 동안 설정을 손봤고 움직임이 감지되면 즉시 진동과 녹화가 시작되도록 바꾸어 두었습니다. 현관 앞 끈적 매트의 흔적은 흐릿했지만 사진과 메모로 이미 기록해 두었습니다. 하천에서 주워온 금속 조각과 신문 스크랩, 봉투 속 사진은 벽장 안 찾은 것들 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물증은 정리될수록 긴장보다 통제감에 가까운 무게를 얹었습니다. 그래도 해가 완전히 져가자 손끝의 체온이 조금씩 빠져나갔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올려 따뜻한 컵을 쥐었습니다. 김이 올라오는 방향으로 손을 얹어 감각을 되살렸습니다. 집안은 정리되어 있지만 미세한 이사 냄새와 비에 젖은 흙 냄새가 겹쳐 있습니다. 환기를 위해 잠깐 창문을 열었다가 바람의 결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고 곧 닫았습니다. 닫는 순간 유리 표면의 짧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람의 윤곽처럼 보였지만 각도가 애매하여 확신하기 어려웠습니다. 초인종 앱의 타임라인을 되감아 보니 방금 전 7초 남짓한 움직임 감지 로그가 생성되어 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화면에는 현관 카메라의 시야 끝자락에 검은 점이 들어왔다가 사라지는 장면이 잡혔습니다. 모자의 챙 같은 곡선과 어깨선으로 추정되는 둔탁한 실루엣. 해상도는 충분했지만 프레임 속 인물은 항상 시야의 바깥을 걸쳤다가 미끄러지듯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기록은 있지만 식별이 어렵다는 사실이 마음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앱의 감도와 시야각을 조금 더 넓히기 위해 현관 외등 아래 위치를 조정하는 계획을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나사를 느슨하게 풀어 각도를 미세하게 아래로 내리고 센서 범위를 중간에서 높음으로 바꾸어 두었습니다. 테스트를 위해 일부러 현관을 드나들며
감지 반응 시간을 체크했습니다. 진동 알림이 1초 내외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집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등은 한 단계 낮추어 두었습니다. 실내 조도가 낮아지면 바깥 움직임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리 표면의 반사가 줄어 초인종 카메라와 창가의 시야가 상대적으로 살아납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다시 귓가로 들어왔습니다. 동일한 간격의 소리 사이로 바깥에서 낯익은 자전거 바퀴 소음이 한 번 지나갔다 멀어졌습니다. 바퀴가 도로의 잠금에 부딪힐 때 나는 가벼운 금속음, 쇳가루와 고무 냄새를 동반하는 스침. 도시의 생활음은 평소엔 배경이지만 경계할 때는 신호가 됩니다. 현관 안내음이 짧게 울렸습니다. 앱의 푸시에는 패키지 감지 아이콘이 떴습니다. 화면에는 문 앞 바닥에 작은 상자가 놓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자를 내려놓은 손은 화면 바깥에서 들어왔다가 곧바로 사라졌습니다. 장갑을 낀 듯한 둔탁한 손가락 마디, 손등의 라인이 두껍습니다.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은주는 현관문을 바로 열지 않았습니다. 스코프 구멍으로 바닥을 확인하고 내부에서 사진을 먼저 찍었습니다. 그 다음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 상자 모서리를 신발 끝으로 밀어 안으로 들였습니다. 박스 위에는 아무 표시도 없었습니다. 송장도, 발송처도, 테이핑의 문양도 일반적이었습니다. 커터칼로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가르자 내부에서 비닐로 감싼 물체가 나왔습니다. 비닐을 벗겨내자 손바닥만 한 낡은 손거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전날 문 앞에 놓였던 것과 거의 같은 크기와 형태였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거울 표면 한쪽에 길게 흠집이 나 있었고 흠집 사이로 묵은 때가 검게 눌어 있었습니다. 뒷면에는 글씨가 없었습니다. 대신 거울 테두리 안쪽 금속과 유리 사이 이음매에 가느다란 머리카락 한 올이 끼어 있었습니다. 루프 형태의 긴 머리카락. 표본처럼 구부러진 상태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손등에 소름이 올라왔습니다. 거울을 종이 타월 위에 올려둔 뒤 비닐과 박스를 함께 봉에 찾은 것들 칸으로 옮겼습니다. 날짜와 시간, 상태, 발견 위치를 메모에 적었습니다. 기록의 문장은 단정했고 문장이 늘어날수록 두려움이 약해지는 이상한 효과가 이어졌습니다. 거실로 돌아오자 초인종 앱의 감지 로그가 다시 전멸했습니다. 이번에는 현관 바로 앞 계단의 난간 그림자가 들쑥날쑥 흔들렸습니다. 바람 때문일 수도 누군가의 움직임 때문일 수도 있었습니다. 화면의 타임라인을 프레임 단위로 넘기며 가장 어두운 구간을 멈추어 보았습니다. 0.2초 남짓한 구간에서 난간 사이 검은 틈이 미세하게 벌어졌다 닫히는 변화가 보였습니다. 불빛 변화로 설명할 수 없는 움직임. 그 순간 부엌 방향에서 미세한 진동이 전해졌습니다. 냉장고 모터의 사이클이 도는 타이밍과 맞물렸을 가능성이 컸지만 은주는 무의식적으로 숨을 고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집 내부의 층과 벽을 통해 전달되는 음은 방향 감각을 흐립니다. 방향을 잃으면 마음이 먼저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멈추기 위해 은주는 다시 조작 가능한 것부터 손봤습니다. 창 틈새 완충 테이프를 붙여 바람 소리를 줄이고 복도 쪽 조명 타이머를 수동으로 바꾸어 외부 그림자가 길게 들이우지 않도록 각도를 조절했습니다. 골목 끝에서 자동차가 한 대 들어왔다 나갔습니다. 헤드라이트가 돌면서 유리 표면에 타원형의 빛이 흐르고 천장에 한 바퀴 원을 그려 사라졌습니다. 그 빛의 잔상이 가시에서 사라질 즈음 현관 카메라가 아주 짧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손끝으로 렌즈의 테두리를 건드린 것처럼 화각이 23도 정도 미세하게 기울었습니다.
금속 본체에 마찰음은 없었고 경고 알림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설치 당시 각도를 눈으로 기억하고 있던 은주는 그 차이를 즉시 감지했습니다. 앱 설정에서 렌즈 청결 알림을 실행했고 외부에 나가 렌즈를 마른 천으로 닦았습니다. 렌즈 주변 실리콘 링에 부드러운 문지름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최근에 손을 댔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문틈의 끈적 매트는 이전과 다른 방향으로 아주 가는 줄무늬가 그어져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안쪽으로 한 번, 안쪽에서 바깥으로 한 번, 두 번의 왕복. 짧은 시간 내에 드나들미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주방으로 돌아와 따뜻한 물을 다시 데웠습니다. 천천히 두 손을 감싸 쥐고 심박을 가라앉혔습니다. 숨이 길어지자 사물의 윤곽이 선명해졌습니다. 벽에 작은 균열, 장판 가장자리의 얇은 그림자, 전선과 몰딩 사이에 미세한 틈. 눈은 구체를 찾고 마음은 패턴을 찾습니다. 패턴이 잡히면 설명이 붙고 설명이 붙으면 공포는 계획으로 대체됩니다. 은주는 저녁 계획을 새로 정리했습니다. 1. 카메라 각도, 표시 테이프 부착. 2. 문턱 매트 위치 표시. 3. 현관 전등 자동화 해제. 4. 밤 10시 골목 한 바퀴 도보 순찰. 5. 내일 오전 기자에게 연락.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골목의 상가 간판 몇 개가 신호처럼 켜졌다 꺼졌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는 뜸했고 개 짖는 소리가 멀리서 하나 둘 이어졌습니다. 초인종 앱의 타임라인은 한동안 고요했습니다. 기록이 없는 고요는 처음엔 안도였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안으로 변했습니다. 고요가 길어지는 동안 문득 떠오른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천 교각 아래에서 주워온 금속 조각의 촉감, 테두리에 찢긴 면에 남아있던 검은 오염, 오늘 받은 손거울의 흠집과 질감이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두 사물의 연대기가 연결되는 상상을 하자 시간의 간격이 좁혀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나간 것과 다가오는 것이 같은 선 위를 걸었습니다. 밤 9시 47분, 앱이 떨리듯 알렸습니다. 인물 감지. 이번에는 프레임 안쪽까지 명확한 실루엣이 들어왔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중간 체격의 인물. 상반신 일부만 화면을 스치듯 지나갔지만 손의 각도와 걸음의 간격이 이전 로그와 다르게 또렷했습니다. 인물은 문 앞에 잠시 멈춘 듯 하더니 화면 가장자리로 다시 사라졌습니다. 움직임은 빠르지 않았고 망설임의 박자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몇 초 뒤 같은 프레임의 가장자리에서 빗점 하나가 번쩍하고 들어왔다 사라졌습니다. 휴대폰 플래시로 추정되는 짧은 반사였습니다. 누군가 화면 바깥 어둠에서 집안을 촬영한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내부 조도는 낮춰두었고 커튼은 닫혀 있어 직접적인 유출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기관이 반응하듯 등줄기의 근육이 조여들었습니다. 은주는 즉시 내부 조명을 모두 끄고 복도 쪽만 아주 약한 간접등을 켜 상태를 고정했습니다. 집안에서 카메라 앱을 열어 라이브 화면을 현관과 창가, 골목 두 방향으로 분할해 관찰했습니다. 10시 정각 계획대로 골목 순찰을 나섰습니다. 휴대용 손전등은 직접 비추지 않고 바닥 반사로 주변 윤곽만 확인했습니다. 건물 외벽에 붙은 오래된 전단지, 전선이 엉킨 박스, 배수구 위에 젖은 낙엽, 바람에 구겨진 종이컵. 사람의 흔적은 사물에 남고 사물의 배열은 습관을 드러냅니다. 현관에서 3집 정도 떨어진 벽면 아래 신발끈 하나가 젖은 채로 말려 있었습니다. 매듭의 형태가 서툴렀습니다. 한쪽이 지나치게 길어 다른 쪽을 3번 감아 억지로 고정한 모양. 사진을 찍어 위치와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모서리의 흙 얼룩이 오늘
낮 하천 둔덕의 색감과 유사했습니다. 실체적 증명은 아니지만 기억의 촉각이 같은 결을 가리켰습니다. 복귀하려 돌아서는 순간 등 뒤에서 자동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고 아파트 우편실 불빛이 짧게 새어나왔다 다시 꺼졌습니다. 아무도 나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타이머 오작동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카메라에 흔들림이 없도록 호흡을 고르게 유지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끈적 매트 위에 얇은 자국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이전과 달리 곱고 방향성이 명확했습니다. 외부에서 내부로 난 하나의 선. 선 끝에서 약간의 회전 흔적이 돌았습니다. 발목을 틀어 방향을 바꾸는 동작에서 자주 발생하는 타원형의 문지름. 문을 열기 전 핸드폰으로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남기고 길이를 손가락 폭으로 측정한 뒤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와 신발을 벗는 순간 다른 촉각이 올라왔습니다. 복도 공기의 냄새가 낮과 달랐습니다. 아주 연한 향료의 잔향이 문턱 근처에 떠 있었습니다. 시트러스 계열에 가깝고 상단 노트가 금방 날아가는 가벼운 제품. 창고방 문틈을 코끝에 가까이 대고 확인했지만 실내 깊숙이까지 스며들지는 않았습니다. 향은 문턱 부근에서 가장 진했고 거실로 갈수록 희미해졌습니다. 문턱과 문짝의 경첩 사이 먼지의 결이 낮과 다르게 눌려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안쪽으로 강하게 밀어붙인 흔적. 방문을 열고 바닥에 복도 러그를 젖혀보니 섬유결 한 줄이 역방향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쓸어 올리고 방향 변화를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누군가 이 집의 경계선을 만지고 갔습니다. 선을 넘지는 않았지만 선을 문질렀습니다. 거실에서 조명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 화면 밝기를 최저로 낮추고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초인종 타임라인의 시각, 골목 순찰시, 발견 물품의 위치, 문턱 매트 자국의 형태와 길이, 향료 잔향의 유지 시간. 모든 항목을 시간 순으로 배열하니 빈 곳이 보다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빈 곳은 누가와 왜였습니다. 그러나 언제와 어디는 점점 촘촘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어떻게를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들어오려 했는지, 어떻게 흔적을 감추려 했는지, 방법이 보이면 의도도 가까워집니다. 밤 11시 32분 초인종 앱이 마지막으로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신 렌즈 한가운데에 원형의 작은 점이 서서히 생겼다가 사라졌습니다. 물방울도 먼지도 아닌 질감. 누군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빛을 비추며 렌즈를 관찰한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즉시 현관으로 나가 렌즈 표면을 확인했습니다. 손전등을 비스듬히 대자 미세한 지문선 같은 무늬가 몇 가닥 떠올랐다 사라졌습니다. 사진으로 남기기엔 너무 연했고 체증용 파우더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신 렌즈 둘레에 얇은 투명 보호필름을 한 겹 더 붙였습니다. 다음에 동일한 행위가 반복되면 필름의 잔흔이 더 또렷하게 남을 것입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골목의 불빛이 하나 둘씩 꺼졌습니다. 바람은 잦아들었고 하늘은 맑아졌습니다. 창문을 반쯤 열어두고 커튼을 두 겹으로 겹쳤습니다. 외부의 빛과 바람을 받아들이되 실루엣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수직선을 겹쳐가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안을 한 바퀴 돌며 창문 잠금 장치와 콘센트 멀티탭을 확인했습니다. 침실로 돌아와 침대 머리맡에 메모장과 펜, 휴대폰을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몸을 눕히자 곧 심장 박동이 귀 안으로 몰려왔습니다. 귀를 베개에 기대면 박동은 드럼처럼 크게 들립니다. 박동을 세다 보면 불안은 리듬으로 바뀝니다. 리듬은 계획으로 변합니다. 잠에 들기 직전 문득 낮에 기록 보관소에서 본 사진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별표 스티커가 붙은 운동화, 발목의 각도, 흙의 농담, 물의 경계. 오늘 문턱 매트에 남은 타원형의 문지름과 곡선이 겹쳤습니다. 겹침이 우연인지 의도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겹치는 순간 오래된 기억의 표면이 미세하게 들렸습니다. 들린 표면 아래로 오래 잠겨있던 공기가 올라왔습니다. 그 공기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종이 냄새와 비 냄새가 섞인 낯익은 온도였습니다. 그 온도가 피부 위에 얇은 막처럼 내려앉았습니다. 내일의 목록을 하나 더 적었습니다. 렌즈 각도 고정용 마킹 테이프 보강, 문턱 매트 교체, 골목 가로등 교체 민원 접수, 하천 둔덕 재방문, 기자에게 사진 공유. 눈을 감았습니다. 집은 조용했고 초인종 카메라는 대기 모드로 숨을 낮추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가끔 차가 지나는 소리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했습니다. 오늘은 직접적인 침입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접근이 있었습니다. 접근은 예고이고 예고는 선택지를 강제합니다. 도망치거나 맞서거나 기록하거나. 은주는 기록을 택했습니다. 기록은 시간을 붙잡고 붙잡힌 시간은 거짓말을 덜합니다. 내일의 기록이 오늘보다 한 줄 더 늘어날 것입니다. 한 줄이 늘어날 때마다 보이지 않던 얼굴의 윤곽이 조금씩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그 윤곽이 완성될 무렵 과거의 문은 완전히 열릴 것입니다. 문이 열리면 누군가는 들어오고 누군가는 나갈 것입니다. 오늘 밤 은주는 문턱 위에 선을 하나 더 그었습니다. 넘어오면 기록되고 기록되면 마주하게 되는 선. 선은 얇지만 마음의 두께를 바꿉니다. 그 두께가 잠을 지켜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주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문 밖으로 햇빛이 들어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빛은 따뜻했지만 그 안엔 묘한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주전자를 올리고 커피를 내리던 중 초인종 앱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바로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엔 택배 기사가 상자를 놓고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번엔 진짜 택배였습니다. 그러나 은주의 마음은 여전히 긴장한 채였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놀랐어요? 은주는 놀라서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도연아, 내가 웬일이니?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요즘 전화를 잘 안 받아서요. 걱정돼서 왔어요. 은주는 애써 웃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그러나 도연은 어머니의 얼굴을 보며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눈밑이 붉게 변했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엔 어제 정리한 물건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신문, 메모장, 봉투, 그리고 낡은 거울. 도연의 시선이 거울 위에서 멈췄습니다. 이게 뭐예요? 은주는 손으로 덮었습니다. 그냥 오래된 물건이야. 도연은 더 묻지 않았지만 눈빛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은주는 커피잔을 씻으며 말했습니다. 도연아, 회사는 괜찮니? 괜찮아요. 그런데 엄마 요즘 이상한 일 있죠? 그 말에 은주는 멈췄습니다. 도연은 어머니의 휴대폰을 가리켰습니다. 비공개 번호로 전화가 계속 오더라고요. 기록 봤어요. 은주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으면 저한테 말해요. 혼자 감당하지 말고요. 은주는 잠시 침묵하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오래된 일 하나가 생각나서 그래. 별건 아니야. 하지만 도연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는 거실을 둘러보다가 찾은 것들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박스 안엔 메모지와 낡은 사진, 거울,
그리고 신문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신문을 꺼내 읽었습니다. 그리고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이거 30년 전 실종 사건 기사네요. 은주는 그제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건 그냥 우연이야. 그러나 도연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엄마 이름이 기사에 언급됐어요. 목격자 A. 그 말에 은주의 손이 멈췄습니다. 컵이 떨어져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도연은 그 소리에 놀라며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은주는 아무 말 없이 바닥에 조각을 모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베었지만 피가 나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엄마, 도대체 이게 뭐예요? 도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렸습니다. 은주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짧게 한마디만 내뱉었습니다. 그날 비가 많이 왔단다. 그 말 한마디에 도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문 앞, 카메라, 향기. 그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엄마, 혹시 누가 집에 다녀간 적 있어요?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엔 작은 못자국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젯밤엔 분명 없던 자리였습니다. 도연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엄마, 이건 누군가 문을 열고 안에 손을 넣은 흔적이에요.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집 주변을 계속 오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날 저녁 도연은 방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기자 윤지수의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관련 기사, 블로그, SNS 계정이 나왔습니다. 최근에도 같은 사건을 다루는 글이 여러 개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목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날의 목격자, 아직도 침묵하고 있다. 그는 조용히 그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기사는 구체적이었습니다. 당시 친구 어는 사고 직전까지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는 이사 후 연락이 끊겼으며 최근 새로운 거주지에서 포착됐다.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문장은 누가 봐도 어머니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어머니의 방으로 갔습니다. 엄마, 이 기자랑 연락했어요? 은주는 놀란 눈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니, 그냥 문 앞에 찾아왔던 사람이야. 엄마, 그 기자가 지금도 엄마를 찾고 있어요. 은주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끝이 다시 떨렸습니다. 그래, 그럴지도 모르지.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잠시 후 도연은 초인종 카메라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로그에는 여러 번의 알 수 없는 인물 감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밤 9시, 9시 47분, 그리고 자정 직전. 각각 다른 시간, 그러나 같은 모자, 같은 걸음. 엄마,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도연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위험할 수도 있는데. 은주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오래된 일의 끝이야. 이제 곧 알게 될 거야. 그날 밤 도연은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은주는 침실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둘 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스칠 때마다 은주는 마치 누군가 문 밖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속삭이듯 중얼거렸습니다. 민재야, 정말 너니? 새벽 3시가 지나자 초인종 앱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진동만 울리고 화면은 검게 남았습니다. 비공개 번호 감지됨. 도연은 잠결에 눈을 떴습니다. 엄마, 또예요? 은주는 화면을 바라본 채 말했습니다.
응, 이번엔 아무것도 안 보여. 화면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어딘가에서 낮고 긴 숨소리 같은 노이즈가 미세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화면을 껐습니다. 이제 모든 조각이 하나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내일이었습니다. 오전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바람은 싸늘했습니다. 은주는 커튼을 걷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길가에 낙엽이 바람에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풍경이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은주는 놀라서 몸을 굳혔습니다. 낮은 시간에 찾아오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앱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 속에는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은주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터폰을 켰습니다. 누구세요? 짧은 침묵이 흐르고 단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역신문 기자 윤지수입니다. 잠깐만 뵐 수 있을까요? 그 이름 은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신문 기사에서 봤던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잠시 망설인 끝에 문을 열었습니다. 기자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작스러워서요. 그녀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30년 전 무진아천 사건 관련 취재 중입니다. 봉투 안에는 몇 장의 흑백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교복을 입은 두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기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사진 기억나시죠?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사진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기자는 말을 이었습니다. 사건 기록을 다시 조사하다가 선생님 이름이 몇 번 나와서요. 은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기자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함께 있던 친구분 서민재 씨는 아직 행방이 불분명하죠. 그 이름이 나오자 은주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사진을 덮었습니다. 기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차분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요즘 그 사건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어요. 최근 누군가가 그날의 현장에 다녀갔다는 내용이었어요. 은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전 자신이 하천에 다녀온 일 누가 보고 있었던 걸까? 기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혹시 선생님, 최근 낯선 전화 받으신 적 있으세요? 은주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신문 기사 위를 스쳤습니다. 30년 전 실종 사건, 새로운 단서.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기자는 표정을 바꾸지 않고 봉투 속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건 최근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하천의 둑길, 그리고 누군가가 서 있는 모습.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옷차림이 은주가 입던 것과 같았습니다. 며칠 전 찍힌 사진이에요. 그 말에 은주의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기자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누군가 선생님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녀는 조용히 명함을 테이블 위에 놓고 일어섰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이제 진실을 마주할 때인 것 같습니다. 기자는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은주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았습니다. 귀 안에서는 심장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조용한 집안, 탁자 위에 남겨진 사진들이 햇빛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은주는 천천히 손을 뻗어 한 장을 뒤집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글씨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넌 나를 버렸어.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문장은 전에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문 앞에 놓인 쪽지,
거울 뒷면, 그리고 이제는 사진 뒤에도 같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봉투 안에 마지막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한쪽 구석에는 희미한 그림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사람의 형체 같기도 했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은주는 알았습니다. 그 그림자는 단순한 그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건 누군가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명함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지역신문 기자 윤지수. 번호가 또렷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민재, 진실이 돌아오고 있다. 은주는 불을 끄고 창문을 닫았습니다. 커튼 사이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달빛 아래 테이블 위 사진들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차갑고 슬픈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은주의 얼굴을 스치며 조용히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밤이 깊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공기 속엔 이상한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은주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삿짐을 정리하다가 가장 깊은 서랍에서 나온 상자였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다이어리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가 헤어져 있었고 모서리는 닳아 있었습니다. 종이에서는 묵은 잉크 냄새와 오래된 세월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은주는 잠시 손끝으로 표지를 쓸었습니다.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오랫동안 잊으려 했던 기억이 이 얇은 종이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표지를 넘겼습니다. 첫 장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1995년 여름 하는 주. 그 아래에는 조그맣게 메모가 쓰여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게. 그녀는 손끝으로 글자를 따라 그었습니다. 잊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깊이 묻어두었을 뿐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그때의 여름이 그대로 펼쳐졌습니다. 오늘도 비가 내렸다. 민재는 내게 화가 났다. 작은 오해였는데 서로 말을 놓치고 말았다. 글씨가 점점 흐려졌습니다. 빗방울에 번진 것처럼 잉크가 울어 있었습니다. 그날의 장면이 눈앞에 다시 그려졌습니다. 비가 내리던 오후였습니다. 하늘은 잿빛이었고 학교 운동장 위엔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수업은 일찍 끝났고 민재가 먼저 나가자 은주도 뒤를 따랐습니다. 두 사람은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날 작은 오해 하나가 둘 사이를 멀게 만들었습니다. 책 한 권, 친구 한 명, 그리고 질투. 사소한 일들이 쌓여 감정이 틀어졌습니다. 민재는 다리 근처로 걸어갔습니다. 비가 많이 내려 발밑 흙이 미끄러웠습니다. 은주는 그 뒤를 따르며 말없이 다가갔습니다. 그날 넌 나를 버렸어.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다시 울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말이 현실이 되어버린 날이었습니다. 민재가 돌아섰습니다. 표정은 화가 나 있었고 눈가에는 눈물이 번졌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그녀가 그렇게 말하던 순간 바람이 강하게 불었습니다. 민재가 서 있던 곳은 둑길 가장자리였습니다. 그녀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며 물가 쪽으로 넘어졌습니다. 은주는 반사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나 미끄러진 흙 위에서는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찰나의 순간 물 위로 튀어오른 빗방울과 함께 민재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아무도 그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강둑을 뛰어내려 소리쳤습니다. 민재야. 하지만 비는 너무 세게 내렸고 그 소리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은주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단순 실종이라고 했고 경찰은 사고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자신이 손을 잡지 못했다는 사실을. 그것이 모든 시작이었습니다. 다이어리 속 글씨는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글씨의 모양이 흔들리고 문장이 짧아졌습니다. 오늘도 잠을 못 잤다. 물에 비친 얼굴이 아직도 떠오른다. 내가 그녀를 밀었을까? 아니야. 그냥 손이 닿지 않았을 뿐이야. 글자 사이사이에 눈물이 떨어진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눈물의 자국이 잉크와 섞여 이젠 읽을 수 없는 문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이어리를 덮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페이지를 더 빨리 넘겼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 끝을 확인하라고 등을 떠미는 듯 했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단 한 문장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재는 내가 밀었어. 하지만 의도는 아니었어.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은주의 몸이 떨렸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숨이 막혔습니다. 마치 다시 그날의 빗속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껏 스스로를 속여왔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 그건 사고였다. 하지만 다이어리의 문장은 그 모든 변명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어깨 너머로 다이어리를 보았습니다. 글씨 몇 줄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민재는 내가 밀었어.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표정 속에는 충격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은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슬픔, 놀람, 그리고 용서가 섞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다이어리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말을 해도 변명처럼 들릴 것 같았습니다. 그저 눈물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한참 흐른 뒤 도연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엄마, 이건 경찰에 알려야 해요. 그는 짧게 그렇게 말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방 안엔 정적이 흘렀습니다. 은주는 손끝으로 다이어리 표지를 쓸었습니다. 그 표면에 마른 잉크 냄새가 어느새 죄책감의 냄새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들어왔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 바람 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엔 구름이 걷히고 달빛이 비쳤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그녀의 얼굴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눈가에는 아직 눈물이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 다이어리는 그대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페이지 사이에 작은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녀와 민재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서로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봄날의 햇살 아래 서 있던 두 소녀. 그 사진을 바라보며 은주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녀는 사진을 다이어리 안에 다시 넣었습니다. 표지를 덮으며 손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마음속 시계는 그날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날의 빗소리, 민재의 얼굴, 그리고 그 순간의 손끝. 그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다이어리 표지를 스쳤습니다. 그 순간 은주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진실을 덮는 일은 끝났다는 것을.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다이어리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 종이의 따뜻함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눈을 감으니 그날의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비가 모든 걸 씻어내는 듯 했습니다. 은주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가에는 아직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표정은 조금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메모장에 한 문장을 썼습니다. 진실을 인정하면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진다. 그리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방 안의 불이 꺼졌습니다. 창밖의 달빛이 다이어리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 빛이 글자 사이를 따라가듯 움직였습니다. 글자들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용서의 시간이 온다. 밤이 깊었습니다. 집 안 불빛을 모두 낮췄습니다. 거실에는 스탠드 불만 켜두었습니다. 은주는 탁자 앞에 앉아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옆에는 다이어리와 명함, 그리고 메모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메모장 첫 줄에는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확인한다. 초인종 앱의 화면은 고요했습니다. 감지 로그는 1시간째 비어 있었습니다. 그 고요가 오히려 마음을 조였습니다. 심장은 천천히 그러나 크게 뛰었습니다. 집안 공기는 건조했고 입술은 바짝 말랐습니다.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잔에 맺힌 물방울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그 흐름을 눈으로 따라가다 은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비공개 번호가 떴습니다. 그 번호는 낯익었습니다. 여러 밤의 그림자와 함께 나타났던 바로 그 표시였습니다. 은주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수신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미세한 전기음과 먼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은주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먼저 시작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거실 스탠드 불빛이 잔잔히 흔들렸습니다. 그때 낮고 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멀고도 가까운 목소리였습니다. 오래 묻어둔 돌이 물 위로 떠오르는 소리 같았습니다. 오랜만이야. 은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손끝에서 감각이 사라졌다 돌아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잠시 숨을 고르는 듯 멈추었다가 다시 흘렀습니다. 내가 이사 가면 못 찾을 줄 알았어? 은주는 역게 떨었습니다. 그 문장, 그 밤들, 문틈의 쪽지와 거울들, 모든 조각이 한 줄로 서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핸드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빨간 점이 떠올랐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모래를 삼킨 사람의 목처럼 거칠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정확했습니다. 은주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문장의 끝마다 긴 쉼이 붙었습니다. 그 쉼이 칼날 같았습니다. 나는 그날 죽지 않았어.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스탠드 불빛이 유리잔에 반사되어 탁자 위에 잔물결 같은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은주는 그 그림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믿음과 의심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겨우 입술을 떼었습니다.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낮았습니다. 민재. 상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짧은 숨만 들려왔습니다. 은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시 침묵. 그 침묵 속에서 오래된 빗소리가 되살아났습니다. 기억의 강둑이 눈앞에 섰습니다. 상대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느린 톤이었습니다. 마치 한 단어를 꺼낼 때마다 가슴 안쪽에서 돌덩이를 하나씩 들어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내 손을 놓았지. 그날 물이 차올랐고 나는 아래로 굴러 떨어졌어. 누군가가 날 끌어냈어. 그 사람은 말이 없었어. 나는 살아서 떠났어. 은주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탁자 위 빨간 녹음점이 반짝였습니다. 그 점이 박동처럼 깜빡였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다이어리를 덮었습니다. 덮은 표지는 따뜻했습니다. 체온이 종이에 옮겨갔습니다. 상대의 숨소리가 한층 가까워졌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방 하나가 들렸습니다. 빈 방의 메마른 울림, 어딘가 가난한 소리, 빛이 거의 없는 공간의 소리, 그 소리가 말보다 많은 정보를 전했습니다. 그가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까지는 몰라도 적어도 화려하지 않았다는 것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은주는 조심스레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탁자 모서리가 허벅지에 눌렸습니다. 통증이 아주 작게 올라왔습니다. 그 작은 통증이 현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짧게 말했다가 멈추려 했습니다. 그러나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펜을 들어 메모장에 날짜와 시간을 적었습니다. 통화 시작 시각, 비공개 번호, 녹음 오행. 손글씨는 어제보다 덜 떨렸습니다. 목소리가 낮게 이어졌습니다. 난 오래 숨어 있었어. 아무도 모르는 이름으로 살았어. 그렇게 사는 게 편하더라. 아무한테도 빚지지 않고, 아무한테도 기대지 않고. 그런데 내가 이사를 왔더군. 은주는 그 문장에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군가가 보는 집, 관찰되는 생활. 그 불편이 실체를 얻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스탠드 스위치를 살짝 줄였습니다. 방 안의 밝기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유리잔의 그림이 더 진해졌습니다. 목소리는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내가 하천에 갔을 때 알았지. 넌 아직 거기에 묶여 있다는 걸. 그래서 다시 전화를 했어. 내가 인정할 때까지. 은주는 가볍게 떨었습니다. 어젯밤의 꿈이 스쳤습니다. 발목이 헛디디지 않던 꿈. 이번엔 물가에서 멀어지는 꿈. 그러나 지금 그녀는 물가로 다시 돌아온 느낌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마이크에 닿는 바람의 소리가 짧게 스쳤습니다. 아마 야외였습니다. 혹은 창가였습니다. 은주는 메모장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현 위치, 실외 가능성, 바람음. 그리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바닥에 약한 땀이 맺혔습니다. 그 땀으로 종이가 미세하게 눌렸습니다. 눌린 종이는 다시 펴지지 않았습니다. 기록은 늘 그렇습니다. 한번 새긴 자리는 자국이 남습니다. 목소리는 갑자기 낮아졌습니다. 거의 속삭임에 가까운 톤이었습니다. 난 내가 미워서 산 게 아니야. 그냥 내가 날 놓았다는 사실 하나로 살았어. 그 사실이면 충분했거든. 은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두 눈꺼풀 아래로 뜨거운 물이 고였습니다. 그 물은 넘칠 듯 하다가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울음은 기록을 망칩니다. 지금은 기록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녀는 호흡을 길게 뽑아내며 손끝으로 스탠드 받침을 잡았습니다. 금속의 차가움이 손바닥으로 번졌습니다. 차가움은 울음을 늦춥니다. 목소리는 더 이상 과거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를 말했습니다. 오늘 밤 강둑으로 와. 처음 만났던 바위 옆으로. 새벽 5시쯤. 사람 없을 때. 탁자 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초침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다이어리 위에서 손을 떼고 메모장에 크게 적었습니다. 새벽 5시 강둑 바위 옆 만남 제한. 글씨가 굵었습니다.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끝의 떨림이 글자 획에 섞였습니다. 목소리는 마지막처럼 들렸습니다. 정리하는 어조였습니다.
이제 내가 말할 차례야. 그 문장이 끝나자 통화음이 짧게 끊겼습니다. 뚝. 은주는 휴대폰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화면의 빨간 점이 아직 깜빡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녹음을 멈추고 파일 이름을 저장했습니다. 통화민재 추정 8. 이름을 붙이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약간 가벼워졌습니다. 이름은 사물에 자리를 줍니다. 자리를 얻은 것은 도망치지 않습니다. 조용한 방, 냉장고 모터가 멀리서 낮게 돌았습니다. 초인종 앱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은주는 다이어리를 가슴에 잠깐 눌렀다가 서랍에 넣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만은 밖에 두었습니다. 보여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숨기지 말아야 하는 밤이 있습니다. 그녀는 옷장을 열어 얇은 방수 점퍼를 꺼냈습니다. 검은 운동화의 끈을 바르게 묶었습니다. 작은 손전등과 보조 배터리, 펜과 메모장, 휴대용 녹음기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초인종 카메라의 각도를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문턱 매트의 위치를 반듯하게 맞췄습니다. 선은 넘어지지 않게, 마음은 넘어갈 준비를 하게. 방으로 돌아와 시계를 보았습니다. 새벽까지 2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눈을 붙일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서랍에서 작은 거즈와 밴드를 꺼냈습니다. 손끝에 자잘한 상처를 덮었습니다. 통증을 줄이는 일은 두려움을 줄이는 일과 닮아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은주는 거실 불을 모두 껐습니다. 스탠드도 껐습니다. 커튼 사이로 옅은 달빛이 흘렀습니다. 그 빛에 눈이 익자 사물의 윤곽이 또렷해졌습니다. 다이어리, 명함, 메모장 모두 자기 자리에 있었습니다. 자리를 찾은 것들만이 사람을 앞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휴대폰이 또 진동했습니다. 이번에는 메시지였습니다. 발신자 없음. 짧은 문장 하나. 물 빠졌어. 길 괜찮아. 은주는 화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실제 물길을 아는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하천은 비 온 뒤 수위가 빠르게 변합니다. 바위 주변의 발판은 한 뼘일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있다 쪽이었습니다. 그 문장으로 상황은 더 분명해졌습니다. 실제 장소, 실제 시간, 실제 사람. 그녀는 메모장에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새벽 4시 20분 출발. 도연에게 메모 남김. 기자에게 통화 파일 전송해 뜬 뒤 계획은 현실을 붙잡습니다. 붙잡힌 현실은 덜 두렵습니다. 현관에 서서 신발끈을 한 번 더 당겼습니다. 매듭이 단단했습니다. 문고리에 손을 얹었다가 한 차례 숨을 길게 뽑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시 열어 복도에 공기를 들였습니다. 공기는 차갑고 맑았습니다. 새벽의 냄새였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잠든 시간의 냄새였습니다. 문을 닫고 탁자 위에 짧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도연아, 잠깐 나갔다 올게. 전화기 켜두어라. 곧 돌아오마. 점 하나를 조심히 찍었습니다. 점은 마침표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시작점이었습니다. 새벽으로 시간이 움직였습니다. 시계의 초침은 다정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흘렀습니다. 은주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손전등이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골목은 텅 비었습니다. 가로등 아래 낙엽 그림자가 얇게 늘어졌습니다. 발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은주는 강 쪽으로 걸었습니다. 오늘 밤 과거는 목소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약속의 형식으로 현재에 닿았습니다. 은주는 약속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 길 끝에서 그녀는 누구를 만나든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록했고 준비했고
이제 마주할 차례였습니다. 새벽이 다가왔습니다. 상류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아주 낮게 노래했습니다. 물은 잔잔했고 하늘은 옅어졌습니다. 은주는 속으로 짧게 말했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그리고 발을 내디뎠습니다. 다음 장면을 향해 끝이자 시작인 그 자리로.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바람은 잔잔했지만 공기 속엔 물비린내가 묻어 있었습니다. 은주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멀어지고 하천으로 향하는 길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가로등은 몇 개 꺼져 있었고 발밑에 자갈이 바스락거렸습니다. 그 소리만이 유일한 동행이었습니다. 강둑에 도착하자 희미한 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물 위에는 얇은 막이 덮인 듯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은주는 바위 근처에 멈춰 섰습니다. 그곳이었습니다. 30년 전 모든 것이 시작된 자리. 민재가 사라졌던 바로 그 강둑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4시 57분. 약속된 시간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머리카락이 흔들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바위에 닿자 젖은 이끼가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뒤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안개 속에서 한 여자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희미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가까워지자 그 얼굴이 보였습니다. 민재였습니다. 30년의 세월이 그녀를 지나갔지만 그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놀라움과 슬픔 그리고 묘한 평온이 섞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몇 걸음뿐이었습니다. 은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궁금했어.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은주는 숨을 삼켰습니다. 말을 꺼내려 했지만 입술이 붙은 듯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은주의 앞에 섰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하늘은 서서히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먼동이 트기 전에 희미한 푸른빛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민재가 말했다. 나는 내가 밀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오랫동안 널 미워했어.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나도 알았어. 그건 우연이었고 너는 그날 이후 스스로를 벌하며 살았다는 걸. 은주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나는 매일 그날을 반복했어. 비 오는 날이면 내 귀엔 내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 민재야, 민재야. 그 소리가 날 놓아주질 않았어.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랬어. 살아남았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었어. 내 안엔 그날이 아직 남아있었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은주는 천천히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우리 둘 다 그날에서 벗어나자. 두 사람의 손끝이 닿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서로의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은주는 오랫동안 꾹 참았던 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재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이제 알겠어. 우린 서로의 잘못이 아니라 시간의 희생자였다는 걸. 강 위로 아침 햇살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물결 위로 금빛이 번졌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바위 위에 앉았습니다. 은주는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민재의 목소리가 남아있는 그 파일을 꺼내 재생했습니다. 짧은 숨소리, 낮은 웃음, 그리고 마지막 문장. 이제 내가 말할 차례야. 그 소리를 들으며 은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말했어. 이제 끝났어.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끝났어.
두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노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동안 눌러왔던 죄책감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평화가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하늘이 밝아졌습니다. 첫 햇살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민재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야 해.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섞여 부드럽게 흘렀습니다. 내가 용서했으니 나도 떠날 수 있을 것 같아. 은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햇살 속에 그녀는 마치 안개처럼 희미해졌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그녀의 모습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은주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민재야. 바람이 불었습니다. 물 위로 파문이 퍼졌습니다. 그 파문은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은주는 그 빛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30년 만의 해방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다이어리를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민재, 이제 우리 괜찮아. 글자를 쓰는 손끝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침표를 찍는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모든 게 끝났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은주는 가방을 메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강둑을 따라 걷는 그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물소리, 새소리, 그리고 바람소리. 모든 것이 새롭게 들렸습니다. 길 끝에서 은주는 뒤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민재가 서 있던 자리에는 햇빛이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엔 아무것도 없었지만 어딘가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은주는 그 빛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 민재야. 그녀는 다시 걸었습니다. 긴 밤이 끝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 그녀의 마음도 다시 태어났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바쁜 하루 속에서도 잠시 쉬어가셨길 바랍니다. 댓글로 나눠주시는 한마디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늘 그 마음 기다리고 있어요.